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세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세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만세가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3.1 만세운동 있죠? 3.1 운동. 이 3.1 운동 전이라는 겁니다. 3.1 운동 전. 그래서 이게 원래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했고, 그 원래 제목은 무덤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제검열에 의해서 제목을 못 쓰게 되어서 이제 만세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자, 현대 소설이고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목 보세요. 일본 식민지배 폭력성에 대한 비판. 자, 요게 일단은 1차적인 주제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적 비판적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반성이 있죠. 왜냐면은 그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핍박받고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본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무슨 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핍박이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자기는 나라가 뺏긴 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자기와 다른 그런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직접 보고 겪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 유학생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아, 빡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인식하긴 하지만 안 해. 뭐 어쩌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주인공이 보고 들은 걸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찰을 하는 거고. 원점 회귀가 뭐냐면요, 이게 공간이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가 아내가 아프다 해서 일본에서 서울로 가는, 그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구조가 원점 회귀 구조다.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원점 회귀 구조고, 여로형은 이제 그냥 여행을 떠난다 라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미래엔이랑 천재전 교과서가 둘 다 있을 텐데, 미래엔 교과서가 앞부분이고 천재전 교과서가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한테 맞는 대로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은 미래엔부터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조선의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겨울,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내랑 별 그게 없나 봐요. 뭐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일 수도 있나 봐요.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 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늑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사귄다.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간다. 왜? 아무래도 조선인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거시기를 당했죠. 어쨌든 10년이라면 한 미쳐 잡으셨겠구려.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보고 들은 거를 관찰을 한 다음에 주인공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자신의 내면을 서술해 주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요번에 이제 조선 사람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초원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범보단 낫다면 나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이제 조선인을 비하한 겁니다. 이제 가서 보슈 하하하 하면서 이제 비웃네요.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고 모두 껄껄웃었다. 그러니까 자기 빼고 다 일본인인 거죠.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걸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걸자는 이제 그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을 낮잡아 본 거야. 욕객은 차차 구역구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었으나 자기가 만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매우 투철하진 않아요. 막 독립운동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들과 오히려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상관이 없다.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여기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시대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은, 그러니까 소학교 시대에는 오히려 역사 선생하고 싸웠대요. 그때는 애국심이 지렸는데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서 하관이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이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필기를 하고 갈까요? 옛날에는 막 애국심이 투철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민족적 현실에 분노를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자, 이거를 필기를 해주십시오. 요거 난 계속 읽을게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써개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고 경찰관 외에는 나에게 조선이라고 시비를 턴 적이 없었대요. 오히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나를 털었을 때, 갈궜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을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 스스로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민족적 타락이라는 거는 이제 국권 상실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왜? 조선인을 비하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인들이.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깨어나라, 현실을 자각하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시다. 생번이라 하여도 여번으로 온순한 데다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냐면 인신매매범이에요.
일제히 단합이 심했어.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소나기 입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데라우치가 누구냐면 그 우리한테 유명한 그 일제 통감은 그 암살당한 사람 이토 히로부미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1930년대쯤이고 얘는 1910년대 데라우치래요.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물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치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다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 파먹다가 거꾸라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면요, 그 시골 촌뜨기 사람한테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일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인 듯한 촌뜨기를 깬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장사가 있으면 하다 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두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어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딴에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헤헤 하는 기색이다. 그러니까 촌뜨기가 귀가 얇아요. 담인데.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더 한층 호기에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이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재정 교과서는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이게 뭐야? 이 훌륭한 직업이 바로 뭐냐면 조선 노동자를 일본 공장에 팔아먹는 일입니다. 속여가지고 조선인을 이 일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그 욕실을 휙 돌아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는 거죠. 주변에 누가 들을까봐.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다가 그 3인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화에 무심히 한 구석에 앉았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다는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렸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 대오만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 붙들어 오는 것인데, 그 요보가 뭐냐면 조선인을 업신여기. 들어온 것인데, 그 조선 쿠리 말씀이에요. 노동자예요. 그 쿠리가 뭐냐면 그 하층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래요. 노동자예요. 근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 밑줄 치세요. 조선 노동자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죠. 그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나가는 것. 자,
자, 비유한 거예요. 지상의 지옥 같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지교법 쓴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각지의 공장을요 요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불황배 술중에 빠져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 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 그 일본인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보고 빙그 듣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아니? 이 남쪽은 내 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야? 북으로 갈수록 살기 좋다라는 소리예요. 남쪽에서는 일본인들이 입이 다 꽉 잡고 있어서 조선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죠. 그럼 조선인들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야, 일자리 줄까? 했을 때 더 사람들이 쉽게 넘어온대요. 이거. 그래서 노동자를 모집하려면 남쪽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일본인이 많아. 식민 지배가 심한.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딴 데로 일하러 가려고 더 쉽게 응한대요. 북으로 쫓겨서 남반주로 기어들어가나 남으로 현해탄, 그러니까 현해 후쿠오카현이래요. 뭐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짐이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 작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중이 나서 돼질 지경이면, 자, 이거 이 부분 에고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요거 그래서 이제 수탈로 피폐해야지. 글씨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번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도 하고 청을 하다시피 해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이 미치지를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국에는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 때리다 하면서 이제 뭐야, 어차피 북쪽도 남쪽처럼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강설에 열복하는 듯이 연해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에 자기도 만족하다는 듯이 또 한 번 깔깔깔 웃었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보여.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거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가령 방적회사의 여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는 1원 50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고. 가령 지금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 삭은 개월이요.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 와서라도 1,300~400원. 잘만 되면 그 2,000원은 간대 없는 것일 게니.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 갔지만 그때 500명을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8, 900, 근 1000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가을에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해도 종미 탄광이에요. 여기가 북해도 종미 탄광에 보내고 근 2000원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되며 목욕탕에서 나왔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있죠. 얼마가 뭐요? 하면서 근 2000원 돈이 들어왔다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바로 치세요. 조선인을 물건처럼 말하며 모집 수익이 아니 물건 뭐야 이거 물건처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밑에 칸이 있는데 이거 좀 미리 좀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뭐냐, 당대 조선인의 상황이 이제 일본이랑 조선이랑 또 다르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세전에서 이제 자기 반성의 정신이라고 있는데, 자 씁시다. 주인공의 심리 변화. 그래서 주인공 이인화는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인공은 우리 민족의 애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맨날 시만 써제꼈어요, 이 사람은. 자, 행복한 아우, 밑에서 쓰는 게 제일 힘들어. 보이나? 다행히 보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뭘 들은 거야? 요거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죠. 그러면서 뭐가 돼? 또 씁시다. 자신이 책상 도련님의 닫고 쓸 거 많네요. 그 다음에
안 나온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팔 아파, 씨. 제 삶에 팔 아파. 이거 쓰세요. 이거 쓰고 미래에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천재총 교과서는 계속 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게 지워져 이거. 자, 깨솔겠습니다. 하며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천원이 저런 소리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발을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들을 잘들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뭐 있소마는.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하여간 요번은 말을 잘 듣고 힘든 일을 잘하는 데다가 이문이 헐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놓아서 떡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데 쟤 아무런 놈에게 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다 빚을 오히려 더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용은 용자를 그래서 이때 오히려 또 빚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너 이거 갚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지. 이리 고되거라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굴벗 돼지인되기로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무책임한 면모죠.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 만연하여 모직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여 앉아있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 욕객의 한때가 뒤밀어 들어오길래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여기까지 인생이 어떠하니 뭐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뭐 뭐야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쭉이에요 쭉. 그러니까 아까 22세쯤부터 이게 괄호치고 계속 쓰세요. 계속 그냥 밑줄 쳐.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성의 공로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나 얻어하였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였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한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은 걸로는 현실 세계에선 쓸모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필이 잘 안 달라붙지 뭔가?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 작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나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 놓아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에서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부곡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이게 뭔 개소리냐면요, 이 사람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흙과 농사를 예찬한 시래요. 근데 어때? 실상은 이렇게 살면 농사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조선 농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예요. 그냥 너무 얘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던 거죠. 이걸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바루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 유민계급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바 모자에 영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1년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소나 말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일의 기죽의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에 대해 성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줄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어디 갔어?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줄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을 백날해도 뭐야? 품삯으로 굶주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북작대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한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아, 실례옵니다. 여기 이나라니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왜냐면 아까 일본에서부터 일본 형사가 나 계속 미행했잖아요. 아, 네, 나요. 왜 그러고? 나는 걸자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걸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 딴에는 유창하게 한답시는 1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1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 날까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1인의 시선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 조선인이네 하고 다 쳐다보는 거야.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 격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눌하게 나오죠? 얘들은 일본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이거 말과 행동은 우스꽝스러운 희극연구와 같다.
이게 뭐야, 자조적 희화음. 스스로를 웃기게 표현한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이 있건 예사하구려. 나는 기연가 미연가 하며 긴가민가 하며 역시 1어로 대답하였다. 아, 하여간 일이 좀 나오슈.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에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려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이 들이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자, 이 부분 위줄 주세요. 제대로 대응 못 쳐줘.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성거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아,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나갑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는 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아니, 대이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오. 에이 참, 아니, 나는 땡땡서에서 왔는데 잠깐 팔출소로 좀 가시지요. 자기의 직무도 명언하지 않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양 행세하는 것이 내심으로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 아니오? 하고 탈로나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앞이 굽는다는 것이 갑자기 얘가 공손해진 이유죠.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졌다.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느르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난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 게 있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오 하고 가방 2개를 드러내서 주었다. 아,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내, 지금 배 위에요. 배예요. 지금 공간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입니다. 선실내 수백 개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아까 배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더 섰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빡친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가방 조사하니까 뭐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치심이 든 거죠. 내가 도적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또 어쩌란 말이오? 정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질렀다. 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서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창피하다?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얘서 더 창피할 거. 그런 사패 볼 거 없이 마음대로 하시오. 홧김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 애거라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오. 그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는 걸자 말 맞다나 이로울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옷저고리를 집어 입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나섰다.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이만 해놔요. 아,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 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부당한 처사를 겪고 있는 거죠, 얘가. 가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질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결국 잔교로 내려가 섰다. 그러니까 배에서 결국 내렸네요. 생략된 부분 줄거리.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을 입은 형사와 함께 임원회를 입은 형사 그리고 외투를 입은 양복의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 나의 가방을 연다. 어린아이 관 같은 정사각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화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두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네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는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적거리고 있었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을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랑 독립운동이 한창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열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을 평등하게 하자,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일종의 독립운동 같은 것이었어요.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전광에 벌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의 겉뺨을 노려보고 싶었다. 노려보고 섰었다. 8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에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로 풀로 붙인 듯이 아무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룬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장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4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됐던 소리입니다. 무겁고 찌뿌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 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신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다. 왜냐면 배를 놓칠 것 같아서. 그 3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은 뭐야 이거. 느럭느럭 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들고 이제는 2분밖에 안 남았어. 난 갈 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를 들어보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 보고도 댁으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이라는 레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다. 그래서 이거 쓰세요. 형사 일행이 나의 가방을 뒤지는 까닭은 사회주의 운동, 독립운동 과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 몇백 권을 가졌거니와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각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가판 위에 올라오자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신경이 째릿째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아무개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진짜 이게 말이 미사일구가 엄청 많죠? 쓸데없이. 어쨌든 간에 자, 이 부분 다 네모치세요.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이거 네모치시고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2억 한 통이나 장교를 떨어졌다. 전송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 네모쳐.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찾아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 네모치세요.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심경이 담겨 있는 거야.
신경이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력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지 선뜩선뜩한 별보다는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했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었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그러니까 주머니겠죠.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같이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그래서 요런 뭐 그냥 분노, 무력감, 고독감, 슬픔이겠죠. 그래서 나는 씻으려고 아니야. 그래서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 보시면은요, 그 한 세 번째 줄에 무덤 같다고 느끼기, 원래 이 무덤이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무덤이 뭐냐면은, 씁시다. 조선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자, 하는데 세 가지 써야 돼요. 이거 세 가지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 세력이 에게 그다음에 조서인들이 이런 채 마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기력해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도 그거와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게 킬포죠. 자, 이렇게까지 쓰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푸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